기원전 347년 아테네 외곽의 아카데이아 숲 그곳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80살의 나이였고 곁에는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으며 죽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죽었지만 그가 세운 학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이후 9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서양 최초의 대학이 되었으며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를 길러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대화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있고 그의 이데아 이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플라톤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결국 플라톤이 던진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였고 플라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거나 반박하는 과정이었으며 철학사 전체가 플라톤과의 대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플라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상이 2400년 동안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원전 427년의 고대 아테네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던 도시, 그러나 곧 전쟁과 혼란에 빠질 도시, 그리고 한 젊은 귀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도시 말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가가 될 운명이었지만 철학자가 된 사람,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 정의를 추구한 사람, 현실 세계 너머의 완전한 세계를 꿈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서양 문명 전체의 토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427년 아테네의 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해 아테네의 귀족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 왕가의 후손이라고 여겨졌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입법가 솔론의 친족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명문가였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의 삶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를 플라톤이라 부르게 되지만 이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리스어로 넓다라는 뜻의 플라투스에서 유래한 말로 넓은 어깨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고 넓은 이마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의 사유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름은 결국 그의 사상만큼이나 오래 남게 됩니다. 플라톤은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했고 음악과 시를 배웠으며 수학과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귀족 청년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모든 교육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 시절의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가 막 지나간 뒤였지만 여전히 그리스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모여들었고 도시 전체가 지적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태어난 지 불과 4해 뒤인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스 세계를 양분하던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었고 무려 27년 동안 계속될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테네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플라톤은 전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전사자 명단을 보았고 패전 소식을 들었으며 도시가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귀족 가문이었기에 극심한 궁핍을 겪지는 않았지만 아테네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고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플라톤의 눈앞에서 이상적이던 도시, 국가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무렵 플라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외모는 준수했고 교육은 완벽했으며 가문은 유력했고 운동에도 능했습니다. 시를 쓰고 음악을 이해했으며 토론 자리에서는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정치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 아테네를 이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플라톤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08년
플라톤이 20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60살의 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알던 귀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귀족도 아니었으며 뚜렷한 직업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고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확신하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이상한 철학자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사유를 마주했습니다. 지식을 뽐내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파고드는 질문을 보았고 철학이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방식은 플라톤의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그는 스승을 따라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토론에 참여하며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플라톤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던 계획은 점점 흐려졌고 권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으며 대신 진리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와 권좌를 꿈꾸는 귀족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철학자의 길 위에 서 있었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철학의 길로 들어서던 그 시기, 아테네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오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플라톤이 2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아테네는 굴복했으며 자랑하던 민주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스파르타가 지원한 과도 정권, 이른바 30인 참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포정치로 도시를 지배했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 정권에 플라톤의 친척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촌인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는 30인 참주 중 핵심 인물이었고 젊고 유능한 귀족이었던 플라톤에게도 정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기대이자 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플라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테네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는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30인 참주정은 정의를 회복하려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었고 질서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법은 도구가 되었고 권력은 복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참주정은 소크라테스에게 부당한 체포 명령을 내렸고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부정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쥔 귀족들도 정의롭지 않으며 정치 그 자체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8개월 만에 30인 참주정은 붕괴되었습니다. 민주파가 반격에 나섰고 내전 끝에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허무였습니다.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는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귀족 정치도 실패했고 폭력적인 과두정도 실패했으며 민주주의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체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4살의 플라톤은 깊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 전체가 부패해 보였고 정의는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어떤 체제 아래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철학만이 이 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더 큰 비극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지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원전 399년 플라톤이 28살이 되던 해 아테네에는 다시 한번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한 것입니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 그리고 도시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들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플라톤은 법정에 있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고 전쟁에도 참여했으며 아테네 시민으로 살아온 이르네 노인이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30인 참주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크리티아스와 아테네를 배신한 알키비아데스가 있었고 민주파는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길러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존 권위를 흔들었고 다수의 무지를 드러냈으며 민주주의의 자기만족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은 아테네를 깨우는 말벌이며 자신을 죽인다면 도시는 더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근소했습니다. 유죄 280표, 무죄 221표.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형벌은 정해지지 않았고 관례에 따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국가에 기여했으니 프리타네이온에서 무료 식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배심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의 설득으로 벌금형이 제한되었고 플라톤을 포함한 제자들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투표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는 탈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이 부당하더라도 부정의에 부정의로 맞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말했고 철학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마셨고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순간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크리톤에게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갚는 것을 잊지 말게. 병에서 나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질병에서의 치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플라톤의 눈앞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부당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자를 처형했고 아테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플라톤의 인생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되려던 모든 꿈을 버렸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질문들을 이어가겠다고, 진리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결심이 이후 2400년을 살아남게 될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플라톤은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그에게 상처의 장소였고 동시에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정치도, 명예도, 고향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생각하기 위해 길에 오른 것입니다. 먼저 그가 향한 곳은 메가라였습니다. 그곳에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였던 에우클레이데스가 살고 있었고 플라톤은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철학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가라에서의 시간은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기억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되새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초기 대화편이라 불리게 될 작품들,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다룬 변명, 탈옥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담은 크리톤, 마지막 순간을 그린 파이돈의 씨앗이 이 시기에 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메가라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고 더 오래된 지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로 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사제들과 교류하며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웠다고도 하고 감각을 넘어선 질서와 수의 사유를 접했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플라톤의 철학에 깃든 수학적 엄격함은 이 시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북아프리카의 그리스 식민지 키레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난 수학자 테오도로스를 만났고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학문이라는 사실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수학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 너머를 가리키는 언어였습니다. 감각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것을 이성으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에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88년 플라톤이 39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남부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통이 살아있었고 플라톤은 그 중심지인 타렌툼에서 아르키타스를 만났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했던 아르키타스는 플라톤에게 수와 조화,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우연의 집합이 아니라 수적 비율과 조화로 구성된 질서라는 생각은 플라톤의 사유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플라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감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너머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철학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그에게 단지 사유의 확장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곧 그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철학과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위험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플라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과 가장 깊은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플라톤은 시칠리아 섬의 도시 시라쿠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고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가 강력한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곳에서 디온을 만났습니다. 디온은 참주의 처남이자 젊은 귀족이었고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가까워졌고 밤늦도록 정의와 국가, 이상적인 통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디온은 플라톤의 사상에 강한 감동을 받았고 시라쿠사를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플라톤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철학을 통해 통치자를 교육한다면 직접 권력을 잡지 않고도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참주 디오니시오스에게 철학을 가르치려 했고 정의로운 통치란 무엇인지 권력이 아니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사랑했고 향락을 즐겼으며 철학자의 말은 불편한 훈계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참주정은 가장 나쁜 정치 형태라고 말했을 때 그는 노골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철학은 위협이 되었고 플라톤은 위험한 인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플라톤은 시라쿠사를 떠나고 싶었지만 참주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디오니시오스는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플라톤을 배에 태워 아이기나 섬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스파르타의 적이라는 명목으로 노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철학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키레네 출신의 아니케리스가 플라톤을 알아보았고 몸값을 지불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플라톤은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충격은 컸습니다.
이상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철학이 권력과 정면으로 맞설 때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 정치와 철학은 쉽게 공존할 수 없으며 기존 체제를 내부에서 개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플라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결론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권력의 한가운데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이전의 인간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라톤은 더 이상 참주를 설득하려 하지 않게 되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아테네로의 귀환과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마침내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시칠리아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무려 12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귀족도 정치의 가능성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과한 뒤 무엇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분명히 아는 성숙한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플라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철학자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철학자는 직접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며 정치를 바꾸려면 먼저 인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라톤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정치에 뛰어드는 대신 정치보다 더 오래 지속될 힘을 만들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해 아테네 외곽의 아카데이아 숲의 하나의 배움의 공동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훗날 아카데미아라 불리게 될 이곳은 서양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플라톤은 철학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정치학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관통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졌다고 전해집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이는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루는 훈련 없이는 철학에 도달할 수 없다는 플라톤의 신념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찾아왔고 귀족과 평민의 구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 이곳에서 철학을 배웠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진리 앞에서는 신분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이어받아 대화로 가르쳤습니다. 강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끌어내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달리 플라톤은 여기에 체계를 더했습니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으로 사유를 나누고 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대화편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질문과 논증, 반박과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향연, 파이도스, 그리고 훗날 국가로 이어질 사유의 토대가 이곳에서 다져졌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곧 그리스 지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토론은 끊이지 않았고 질문은 계속 이어졌으며 플라톤은 더 이상 떠도는 철학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개혁은 실패했지만 교육이라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곳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미아를 세운 이후 플라톤의 사유는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정치의 실패, 여행에서 얻은 수학적 통찰,
그리고 교육의 경험이 하나로 엮이며 그는 마침내 자신의 핵심 사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 형상의 세계에 대한 사유였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닙니다. 감각으로 경험하는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며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고 정의로운 행동도 실패하며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각기 다른 행동들을 보며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변하는 것들 너머에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하나이며 정의로운 행동들이 다양해도 정의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물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며 이데아야말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묶여 평생 벽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들 뒤에서는 불빛이 비치고 사물의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빛이 너무 눈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점차 눈이 적응하며 진짜 사물과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동굴로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려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화를 내며 미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위협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이 인물은 철학자였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동굴 밖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박해받더라도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운명이었고 플라톤 자신이 살아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감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각을 넘어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수학을 철학의 입구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삼각형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삼각형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삼각형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며 우리는 이성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데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 혹은 조듬의 이데아입니다. 태양이 감각 세계를 비추듯 선의 이데아는 이데아의 세계 전체를 비춥니다. 모든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철학자는 이 선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여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사랑, 에로스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육체에 끌리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며 아름다운 행동과 지식을 거쳐 마침내 아름다움 그 자체, 선 그 자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인식, 존재, 윤리, 정치까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국가가 바람직한가라는 모든 질문이 이데아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후 2400년 동안 수없이 비판받고 수정되며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무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정말 전부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진짜 세계가 존재하는가를 말입니다. 플라톤의 사유는 이제 개인의 영혼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본다면
정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저작, 국가에 담긴 사유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국가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철학적 탐구였습니다.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큰 글자처럼 보이는 국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국가는 확대된 인간의 영혼이며 국가의 구조를 보면 인간의 내면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를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입니다. 생산자는 농부와 장인, 상인처럼 물질적 필요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절제의 덕을 지녀야 합니다. 수호자는 군인 계층으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맡으며 용기의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치자는 철학자들로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원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책임으로서 통치합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영혼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욕망은 생산자에, 기계는 수호자에, 이성은 통치자에 해당합니다. 정의란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영혼에서 이성이 다스리고 기계가 이를 보조하며 욕망이 절제될 때 개인은 정의로워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 생산하고 수호자는 방어하며 통치자는 통치할 때 국가 전체는 균형을 이룹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국가를 유지하려면 정의로운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철학자 왕은 지혜를 사랑하지만 권력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부담으로 느끼며 공동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치를 맡는 존재입니다. 이런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 플라톤은 매우 엄격한 교육 과정을 제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선별하고 음악과 체육으로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기른 뒤 청년기의 수학을 통해 추상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산술,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을 통해 감각을 넘어 이성의 세계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이후 변증법을 배우며 질문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기르고 선의 이데아를 향해 사유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와야 합니다. 철학자 왕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오랜 기간 행정과 군사 경험을 쌓으며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이 마침내 국가를 이끕니다. 플라톤에게 국가는 단순한 정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삶이 권력과 쾌락을 좇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정의는 손해가 아니라 영혼의 조화이며 조화로운 영혼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국가를 비현실적이라 비판했고 억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 자신도 이 나라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라고. 완벽한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별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는 정치에 대한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 영혼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성찰로 남게 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사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세운 이론을 의심하고 수정하고 다시 사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철학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복잡해졌으며 동시에 더 깊어졌습니다. 초기와 중기의 대화편에서 강하게 제시되었던 이데아 이론은 후기 대화편에 이르러 스스로의 비판 대상이 됩니다. 파르메니데스에서 플라톤은 젊은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이데아 이론이 가진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이데아가 개별 사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물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나의 인간 이데아가 있다면 개별 인간과 이데아를 묶어주는 또 다른 이데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른바 제3의 인간 논증이라 불리는 문제였습니다. 플라톤은 이 질문들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에게 생각을 맡깁니다.
철학은 완성된 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사유의 과정이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테아이테토스에서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지식은 감각인가,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정당화된 참된 믿음인가? 각각의 정의는 논의되지만 끝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무지의 자각으로 끝나며 소크라테스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소피스트에서는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거짓말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비존재는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가라는 고대 철학의 난제가 다시 제기됩니다. 플라톤은 비존재를 단순한 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존재론을 정교하게 다듬어 갑니다. 정치 사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치가와 법률에 이르러 플라톤은 철학자 왕이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최선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은 법의 지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법률에서 그는 국가보다 훨씬 현실적인 국가를 그립니다. 사유재산과 가족제도를 인정하고 통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덕을 기르도록 교육받습니다. 완벽한 이상 대신 실현 가능한 질서를 모색한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이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플라톤은 더 이상 세상을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철학은 여전히 진리를 향하지만 인간의 한계 또한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대신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플라톤을 위대한 사상가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유를 허용했고 심지어 요구했습니다. 철학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말년은 조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이미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배움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을 거쳐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가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학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스승의 질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젊은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17의 나이에 아카데미아에 들어와 무려 20해 동안 플라톤 곁에서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존중했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이성으로 이상을 바라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관찰로 현실을 해부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다르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했고 그 긴장 속에서 서양 철학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권위의 공간이 아니라 질문이 허용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비판받는 철학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은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결혼식 연회 도중 조용히 잠들듯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침상에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지막까지 법률을 수정하다 눈을 감았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의 죽음은 평화로웠고 철학자다운 마무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평생을 진리를 사유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묻혔다는 곳은 아카데미아의 정원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쳤고 질문했고 사유했던 장소에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계속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조카 스페오시포스가 뒤를 이었고 이후에도 학장들은 바뀌었지만 질문의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무려 900년 동안 존속하며 서양 지성사의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곧 그리스 철학을 넘어 로마로 그리고 기독교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의 사유로 해석했고 선의 이데아는 신 그 자체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세에는 티마이오스가 가장 많이 읽히며
우주의 질서와 창조를 설명하는 철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르네상스에 이르러 플라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렌체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세워졌고 그의 대화편들은 라틴어로 번역되며 예술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대 철학자들 역시 플라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의 힘에서,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의 구분에서 모두 플라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플라톤이 삶을 부정했다고 비난했고 칼 포퍼는 그를 전체주의의 선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도 플라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너무 깊었고 그의 사유는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진정한 유산은 완성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심하고 감각 너머를 상상하며 더 나은 것을 향해 사유하는 용기였습니다. 동굴 속 그림자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눈부심을 감수하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플라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진리라 부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계를 꿈꿀 것인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플라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